최근에 보면요, 뭐 내가 뭐 자녀를 납치했다, 아이가 다쳤다, 뭐 이런 식의 수법들도 많이 있던데요. 자녀가 집을 나서요. 네. 엄마 놀러 갔다 올게 하면 뭘 하겠습니까? 갔다 오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 오락실을 가든 PC방을 가든 놀이터를 가면 이쁘장한 여자들이 접근을 해요. 네. 이벤트 회사에서 왔는데 설문지 조사 좀 해주면 최신 유행하는 게임기 준다 그럽니다. 어허. 네. 그러면 게임기에 혹해서 어린이는 이제 설문지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설문지 조사에 어머니 이름 뭐고 아버지 이름 뭐고 그리고 집 전화번호 뭐고 거기서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애들은 핸드폰 하나씩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전화기 있나 물어봅니다. 전화기 있으면 있다 그러겠죠. 최신 유행하는 게임기 업그레이드 하나 시켜줄 테니까 전화기를 잠깐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꺼버립니다. 네. 이 여자가 해외에 있는 이제 총괄하는 기관한테 전화를 겁니다. 네. 이름 이기동이고 네. 아빠 이름 뭐뭐고 엄마 이름 뭐뭐다. 일어났는데 어디고 수원이다. 준비됐나? 됐다. 전화기 꺼졌지? 이제 확실한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나왔던 개인정보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죠. 자녀를 납치하고 있다. 네. 무슨 소리 하나 좀 전에 PC방 간다면서 갔는데 네. 오락실 간다면서 갔는데 전화해보면 전화기가 꺼져 있다 그럽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에 아 이거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는갑다. 네. 이거 누가 돈 안 붙여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을 만들어서 전화를 걸기 때문에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돈을 지키라는 사람하고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네. 어떤 부모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푸어하고 처음엔 웃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전화가 꺼져 있다, 그럼 정말 당황스럽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 자금을 노리는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저도 당할 수 있고 저희 부모님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일단 금융권에서는 절대 대출 목적으로 핸드폰, 통장 만들어달라 소리 안 합니다. 네. 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기라 생각합니다. 아, 무조건 사기다. 네. 예. 근데 지금 이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상하고 있는 게 젊은 뭐 부모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노인들에게 성인이 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이제 납치나 네. 이런 것을 보이스피싱을 하는 많이 거예요. 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인지력이 더 떨어지니까 네. 이런 게 더 많이 당하게 되고 실제 노후 자금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것들도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자식이 죽게 생겼다는데 아니, 돈을 안 지금 붙을, 40, 50대, 30, 40대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속는데 네. 노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네. 또 다른 해법이 있나요? 사기범이 원하는 것은 돈이지 자식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보내준다 해서 자식을 살려준다는 보장도 없고 또 돈을 안 보낸다 해서 자식을 또 해코지 한다는 또 보장도 없습니다. 일단 자녀하고 통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전화기는 꺼져 있고 평소에 이제 담임 선생님, 학원 선생님 이런 사람 핸드폰 번호를 적어놨다가 네. 담임 선생님한테 확인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확인이 됐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 투자자 보호재단에서도 이 네. 금융사기에 대비하는 이제 방법을 알려준 게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최재원 씨가 했던 거. 네.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 있는 위치가 어디냐, 몇 끼냐 등등에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질문해 보면 네.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리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전부 이제 시나리오에 의한 대본을 읽는 거라서 네. 그렇죠. 그 의외의 질문이 나오거나 하면 자기네가 당황해서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을 때는 가급적이면 의외의 질문을 던져보라는 얘기를 거기서는 꼭 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정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요. 그건 네. 자기가 사전에 지정한 계좌 이외에는 하루에 100만 원밖에 이제 인출이 안 되는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부모의 마음, 또 나이 들었을 때 그런 불안한 마음들 이런 걸 이용한다는 게 정말 나쁜 건데 뭐 이런 보이스피싱 외에도요, 뭐 금융사기나 대출사기 같은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목돈 들어오고 나면은 뭔가 제한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60대, 뭐 5, 60대 퇴직한 사람들, 네.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도 문제지만 네. 사실은 큰 돈을 한꺼번에 날리는 것들이 요즘에 이제 그 피라미드 사기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 다단계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명을 데리고 오면 뭐 얼마의 수당이 나가고 뭐 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실제로 네. 최근에 일어난 사고들의 거의 대부분을 보면 이런 피라미드 사기에 의해서 네. 노인들이 투자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주의되어야 하고 네. 최근에 이제 60대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재산을 좀 늘려보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시작하는 거지만 사실 60대들이 그렇게 금융에 대한 지식이 넓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권유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이거나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네. 이 정보는 믿을만하다. 또 최재원 씨도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면 네. 그 말을 믿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좀 생각 많이 해봐야 되고 재산을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한 군데다 이렇게 집어넣는 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주변에 있는 돈까지 다 끌어다가 집어넣어갖고 망하는 거거든요. 올기다셔서 네. 그래서 몰빵 같은 예, 거 꼭 하시는. 그게 좋은 거라 할지라도 네. 좀 분산을 해서 그렇죠. 운영하는 것들이 계란을 여러 필요합니다. 바구니에 담듯이.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노년에 금융 사기를 당하면 네. 정말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뭐 심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이게 허약해질 수 있는 요소도 그럼요. 생길 수 있고 네. 또 가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투자 정보를 할지라도 꼭 주변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또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면 네. 소비자 금융 포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네. 또 조회도 가능하고 네. 전화로 1332에 전화를 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모르는 데는 투자하지 않는 게 최선인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조성미 교수님, 우리가 뭐 금융 사기, 뭐 보이스피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당하는 심리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좀 단어를 바꾸고 싶은데 네. 네. 갖고 있는 돈을 좀 불리고 싶은 욕심. 네. 근데 그 욕심을 불안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지만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시간, 기회가 많은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내가 당장 목돈은 좀 들어와도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뭐 병원비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도 뭐 좀 있으면 이제 정년퇴직인데 그 이후의 삶을 이제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 좀 불안하거든요. 벌써 정년퇴직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삶을 내가 이걸로 다 커버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럼 이제 아무리 많아도 불안한 게 그 노후 대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뭐 내가 노후에 무슨 충분히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까? 아프면은 병원비 다 될 수 있을까? 맞아요. 다들 그런 예, 걱정이시죠. 그래서 그 불안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3대 리스크에 대해서 첫 번째 금융사기에 대한 이야기 해봤거든요. 두 번째 공개해볼까요? 네, 두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황혼의 무거운 짐. 자녀입니다. 야, 이제 공감하면서도 좀 슬프네요. 아니, 사실 자녀는 내 삶의 빛이고 태양이고 아. 선물인데 황혼에 이르러 짐이 된다는 거 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왜 짐이 되나요? 자녀 자체가 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한 은퇴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퇴하고 나서 은퇴 파산, 그러니까 준비한 자산이 다 끝나는 것에 리스크를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중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독립 안 한 자녀와의 동거였습니다. 그 소위 그 핫 이슈로 떠오르는 그 캥거루족 같은. 캥거루죠. 네. 나가질 않아요. 이 주머니 안에서. 네, 캥거루족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캥거루족이라고 하면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했거나 네. 또 취직을 했다 할지라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래서. 경우를 말합니다. 네네. 이 경우에는 뭐 대졸자 절반 정도가 지금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취업도 상황에 또 어려운 처해 상황에서.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예, 예. 안 나가는 자녀도 문제인데 네. 예전부터 문제가 예. 잘 사시던 분이 오랜만에 뵈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 이렇게 사연을 알고 보면 아들이 자녀들 사업자금 그리고 사위가 사업자금 달래서 네. 맞아요. 예 그래갖고 정말 그전에는 이렇게 부유하게 사시다가 확 생활 수준이 떨어지면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가정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캥거루족의 특징들을 보면 자기가 이제 소득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있는 소득을 부모님한테는 전혀 내놓지도 않고 또 의식주 전체를 이제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해결해버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독립하지 않은 자녀와의 동거가 은퇴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화면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55세 최재원 부부. 연 5%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소비 가능한 자산은 2억 5천만 원. 부부가 1년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쓸 경우 88세가 되면 자산과 투자 수익금을 모두 탕진하고 은퇴 파산. 한편 다 큰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55세의 최재원 부부. 소비 가능한 자산은 2억 5천만 원. 자녀의 생활비와 평균 결혼자금 약 4,500만 원까지 되고 나면 77세에 모든 돈을 잃고 은퇴 파산. 성인 자녀와 함께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파산 시기는 무려 11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결론. 참 격세지감이라고 느껴지는 게요. 예전에는 자식이 재산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자식이 많을수록 이게 애물단지가 되고 자식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은퇴 후의 삶에 어떤 영향까지도 미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녀가 셋이거든요. 아직 초등학생들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주입을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절대로 대학 등록금 너희가 내는 거야. 손 벌리 생각하지 네. 마라. 그래서 굉장히 정없다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린 장학금으로 학교를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우리 사회가 좀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좀 풍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당신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자녀들에게는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올려라 이런 부모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필요한 것들은 아르바이트이고 네. 이런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예. 조선민 교수님은 따님이 일단 대학생이죠? 네. 뭐 아르바이트 하고 있나요? 제가 등 떠밀어서 시키죠. 아, 그러세요? 예, 이번 여름방학에는 뭐 이렇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던 데가 사장님이 바뀌어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네. 머리카락 쓸고 손님 오시면 가운 드리고 그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했는데 뭐 저는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요. 나의 노후를 위한 준비도 분명히 해야 되니까 노후 자금 분명히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 어떻게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성인 미혼 자녀의 동거 리스크는 실제로 굉장히 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금액의 위험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결혼 자금, 교육 자금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미리 대비하는 그런 것들 없이 했다가는 정말 우리의 노후가 너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요즘에 하는 말로 이제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재무 설계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된 말인데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미리 예측해서 그 사건에 맞게끔 돈을 준비하는 것을 재무설계라고 그래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돈의 액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 액수를 준비하는 것이 재무설계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몇 살에 학교를 가고 몇 살에 결혼을 하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할 건지.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뭐 예금한 것은 얼마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주식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다면 이 돈은 나중에 어디에다 쓸 것인지 하는 꼬리표를 붙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재무설계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한다면 아마 자녀들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하는 동안에도 자녀들에게도 조 교수님처럼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집의 경제 사정이 어떻고 우리의 상황은 이러니까 너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 이외의 금액은 네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뭐 대학교까지만 대주겠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 자금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사전에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 나이에 도달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상환을 전제로 한 각서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용 증서를 쓰게 해서 자녀지만 자녀지만 부모 간의 이자는 어떻게 금전거래는 이자를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안 좋으면 이자 정도는 차감해 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경제적인 부분에 생각을 심어주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요. 네. 결국 부모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런 관점에서 자녀도 스스로 자기가 얼마를 어떻게 준비를 해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야 알아야만 되고. 지출이 당한 것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퇴자산은 딱 제한적이거든요. 어. 이거 애들 결혼하는데 다 주고 뭐 나중에 손자 봐주고 집 사는데 돈 주고 사업하는데 돈 내주고 나면 정말 노년을 비참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을 걷는 것들이 필요합니다.